사방이 온통 백색의 어둠뿐입니다. 끝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곳, 지구의 남쪽 끝이죠.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 황량한 풍경을 그려보세요. 로버트 팔콘 스콧 제독은 동상으로 검게 죽어가는 손가락을 쥐어짜며 일기장 위로 위태로운 문장을 새깁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항해라면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어깨에 메고 백야의 대지를 횡단했던 5 남자. 그들의 발자국은 영광이 아닌 비극의 자취로 변해갔지만 텐트 안의 온기는 여전히 뜨겁기만 합니다. 훗날 역사의 위대한 실패자로 남게 될 한 남자가 남쪽을 향해 처음 기술을 돌렸던 순간은 바로 이때였죠. 1910년 6월 영국 카디프 항해 자욱한 석탄 연기를 뒤로하고 남쪽으로 기술을 돌린 이 육중한 고래잡 입의 안에는 대영 제국의 자존심과 불안한 야망이 뒤엉켜 흐르고 있었죠. 로버트 팔콘 스콧 제독은 습기로 눅눅해진 선실 안에서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이 종이 위에 제국의 새로운 역사를 새겨넣으리라. 그는 펜촉을 꾹 누르며 나지막이 다짐합니다. 당시 영국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세계의 패권을 쥔 국가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그 위용이 발해가던 시기였고 대중은 제국의 자생력을 증명해줄 압도적인 서사시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점 정복은 단순한 지리학적 성취를 넘어 영국의 국력이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공포해야 하는 국가적 과업이었던 셈입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스콧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제국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배 하부 선실에서는 시베리아에서 공수해온 조랑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개들의 짖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스콧은 이번 원정을 위해 수년간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설상 모터를 과감히 도입했고 식량과 연료 보급 계획을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냈죠. 하지만 이 주도면밀함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에스키모의 생존 방식인 갯썰매와 털옷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스콧은 인간의 의지와 조랑말의 근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말들이야말로 남극의 고원을 정복할 진정한 동반자다. 그는 대원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해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와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미덕이라 여기던 기사도 정신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기계와 가축, 그리고 인간의 정신력이 조화를 이루면 극한조차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영국인의 방식이지. 그의 믿음은 선실 바닥을 흐르는 냉혹한 해수처럼 은밀하고도 단단하게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 본격적인 남극권의 푸표빙 지대에 진입하자 자연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테라 노바호는 집채만 한 얼음 덩어리들 사이에 갇혀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죠. 선원들이 얼음을 깨기 위해 무거운 곡괭이를 휘두를 때마다 튀어오르는 파편은 살점을 찢을 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우측에 더 힘을 실어라. 얼음이 배를 짓누르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스콧은 갑판 위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내려다보며 대원들에게 소리칩니다. 한 달 가까운 소중한 시간을 바다에서 허비한 것은 향후 벌어질 비극의 가장 확실한 복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짧은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내륙으로 깊숙이 진입해야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음과 배가 부딪히며 내는 그 장중한 저음은 마치 다가올 운명을 경고하는 타악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버리고 흘러가고 있다. 그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지평선을 응시합니다. 마침내 로스섬의 에반스 고지에 상륙하여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대원들은 비로소 단단한 지면의 감촉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상륙 작업 도중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설상 모터. 한 대가 얼음이 깨지면서 빈결의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맙니다. 안 돼. 당장 밧줄을 당겨. 대원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으나 수면 위로 솟구치던 물보라와 함께 사라지는 기계음은 마치 탐험대의 미래를 암시하는 조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스콧은 입술을 꽉 깨물며 남은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든든한 조랑말들이 있고 훈련된 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기가 감도는 막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막사 내부의 서늘한 공기는 대원들의 희망 섞인 대화마저 얼려버릴 듯 감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남극점 항해를 앞두고 진행된 보급기지 설치 작업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남이 80도 지점에 대규모 식량 창고인 원톤 대포를 건설해야 했으나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 40도의 한파가 대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조랑말들은 눈 속으로 배까지 빠지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고 그들의 땀은 배출되기도 전에 얼음 결정이 되어 피부를 파고들었죠. 제동님, 말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대원들의 간절한 보고에 스콧은 여기서 다시 한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획했던 지점보다 약 60km 못 미친 지점에 보급품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겨우 60km다. 복귀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더 걸을 수 있어. 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으나 이 60km의 오차가 훗날 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운명의 선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급품 상자들이 쌓이는 소리는 마치 무덤을 만드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정적을 깨뜨립니다. 보급 기지를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자연은 자비로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귀환하던 중 대원들은 빙벽에 가로막혀 며칠을 허비해야 했고 그 사이 짧은 여름은 절반이 넘게 지나가 버렸죠. 스콧은 막사 안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 끝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따라가면 끝에는 영광이 있겠지. 아니면 끝도 없는 침묵이거나 이 선은 인류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통로이자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이었을지 모릅니다. 배원들은 밤마다 텐트 안에서 모여 앉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낮은 목소리로 그리움을 나눕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이들과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들의 대화를 집어삼킬 듯 텐트 천을 세차게 흔들어댑니다. 1911년 11월 1일 마침내 최종 목적지를 향한 여정의 서막이 오릅니다. 태양빛이 눈에 반사되어 시력을 앗아갈 만큼 눈부신 백색의 평원 위로 조랑말의 편자 소리와 대원들의 가쁜 호흡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스콧은 대원들을 독려하며 맨 앞장에서 바람을 맞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설상 모터는 살인적인 추위에 엔진 오일이 굳어버려 수시로 멈춰섰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설원 위에 버려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다리를 믿어야 한다. 모두 줄을 잡아라. 이제 남은 것은 조랑말의 등과 대원들이 직접 썰매를 끄는 인력뿐이었습니다. 눈 위를 긁는 썰매날의 마찰음은 마치 힘을 다한 거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처럼 대지 전체를 울리며 퍼져나갑니다. 비어드모어 빙하 아래 도달했을 때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조랑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눈 위로 쓰러지기 시작하죠. 대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친구였던 말들을 사살해야 했습니다. 총성이 정적을 깰 때마다 스콧의 가슴에도 구멍이 뚫리는 듯한 통증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의 사체는 훗날을 위한 비상식량으로 눈 속에 매립되었고 이제 순수하게 인간의 근력만으로 빙하를 기어 올라야 하는 극한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표면의 미세한 얼음 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나라와 대원들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갑니다. 빙하 위는 시퍼런 얼음 구멍인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광활한 덕과 같았습니다. 썰매줄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얼음 바닥은 불길한 비명을 내지르며 대원들의 신경을 긁어댑니다. 발목은 수시로 뒤틀리고 무릎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질렀으나 누구도 멈출 수는 없었죠. 스콧은 문득 생각합니다. 아문새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들은 개썰매로 우아하게 질주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며 한 걸음씩 기어가고 있을까? 경쟁심은 고통을 잊게 하는 치명적인 마취제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잔인한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게. 이 고개만 넘으면 평온이 나올 걸세. 그의 외침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동료들에게 닿기도 전에 흩어집니다. 남극점까지 약 270km를 남겨둔 고원지대에서 스콧은 최후의 돌격대를 선발합니다. 원래 4명으로 계획되었던 팀을 마지막 순간에 5명으로 변경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죠.
바워즈, 자네도 우리와 함께 간다. 5명이서 이 영광을 완성하자. 4명 분의 식량과 장비를 5명이 나누어 써야 한다는 산술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더 많은 동료와 영광의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좁은 텐트 안의 공간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고 정밀했던 보급량 계산을 근본부터 꼬이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5명의 거친 호흡이 섞이는 좁은 텐트 안은 산소가 부족해 등불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면에 들이웁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두꺼운 방한복마저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식혀버립니다. 대원들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노출된 피부는 동상으로 인해 검게 죽어갔죠. 오직 남극점을 향한 집념 하나로 버티던 1912년 1월 16일 오후 선두에서 길을 살피던 바워즈가 지평선 끝에서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눈처럼 하얀 세상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도 선명한 검은 점이었습니다. 대원들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저 솟아오른 바위거나 지독한 착시일 거야.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세워놓은 깃발이 찬바람에 펄럭이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스콧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립니다. 썰매를 끌던 밧줄이 장갑 낀 손에서 힘없이 풀려나고 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죠.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아문센의 깃발이란 말인가? 바워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노르웨이 국기의 짙은 색감과 그 아래 세워진 작은 텐트였죠.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죽어간 조랑말들의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콧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텐트 앞으로 걸어가 적이 남긴 흔적을 응시합니다. 이곳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광의 자리에 타인의 발자국이 먼저 새겨져 있다니. 1912년 1월 17일 남극점에는 영국의 유니언 잭이 아닌 승리자의 깃발이 먼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뜨거운 한숨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안개가 되어 흩어지는 셈입니다. 텐트 안에는 아문센이 남긴 편지 한 통과 소소한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자신들의 승리를 증명해달라는 승리자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로운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우편 배달부 노릇이나 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윌슨 박사가 울분 섞인 소리를 토해냈으나 스콧은 그저 멍하니 지평선을 바라볼 뿐입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추구하던 기사도 정신은 승패보다 공정함과 인내를 강조했으나 막상 눈앞에 닥친 패배의 쓴자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매서웠습니다. 제국의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우리의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승리라는 마취제가 사라지자 대원들의 몸 구석구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상으로 검게 죽은 살점과 영양실조로 헐거워진 잇몸이 비로소 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예우를 갖추어 영국 국기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으나 그 모습은 승리자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5 남자의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은 망령과도 같았죠. 자, 이제 돌아가야 한다. 서둘러 짐을 챙기게. 스콧의 명령은 무거웠고 대원들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처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온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는 1300km의 고독한 귀한 길입니다. 갈 때는 희망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으나 올 때는 절망이 썰매의 무게를 몇 배로 부풀리는 법이죠. 우리에겐 더 이상 잃을 영광도 얻을 명예도 남지 않았다. 오직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을 뿐이다. 복귀 행군이 시작된 첫날부터 날씨는 기다렸다는 듯 더욱 사나워집니다. 남극의 겨울은 이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대륙의 심장부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대원들의 방한복을 비웃듯 뼈마디를 파고들었죠. 모두 줄을 놓치지 마라. 여기서 떨어지면 죽음 뿐이다. 스콧은 선두에서 나침반을 부여잡고 눈보라를 뚫고 나갑니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달리 그들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탐험대의 건장한 기둥이었던 에드거 에반스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유일한 비장교 출신이자 뛰어난 체력을 자랑하던 부사관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비대한 신체가 영양실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꺾이는구나. 자연은 인간의 서열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에반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 손톱이 빠지기 시작했고 발등은 짓물러 썰매를 끌 때마다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윌슨 박사가 그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죠. 제동님, 에반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뇌에도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반스는 수시로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썰매줄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장기간의 굶주림과 극심한 저체온증이 뇌부종을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게, 에반스? 비어드모어 빙하만 내려가면 따뜻한 보급소가 있네. 스콧은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할 뿐입니다. 비어드모어 빙하의 하강길은 그야말로 연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력은 무거운 썰매를 밀어내며 대원들의 뒤꿈치를 위협했고 곳곳에 숨겨진 크레바스는 그들을 한 입에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죠. 에반스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며 정신을 잃습니다. 빙벽에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먼 곳으로 떠나갔고 다른 대원들은 그런 그를 부축하며 썰매까지 끌어야 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에반스. 자네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야. 바워즈의 절규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동료를 업고 가야 하는 상황 따위는 없었는데 스콧의 일기장은 이제 자책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들이 고집했던 인력거 방식의 비극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문센이 개썰매를 이용해 지친 개를 식량으로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면 스콧 탐험대는 지친 인간이 오히려 짐이 되는 비참한 구조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는 대영 제국이 추구하던 인간의 존엄과 기사도, 정신이 현실의 물리법칙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동님, 식량이 부족합니다. 에반스에게 더 나눠줘야 할까요? 윌슨의 물음에 스콧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나머지 4명의 생존 확률을 깎아 먹어야 하는 이 잔인한 산술적인 고통은 그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반스가 눈 위로 완전히 쓰러진 것은 2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썰매줄을 놓친 채 뒤처졌고 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눈 속에 반쯤 묻힌 상태였죠. 에반스, 눈을 뜨게. 내 말이 들리나? 스콧이 그의 뺨을 내리쳤으나 그의 몸은 이미 주변의 얼음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탐험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했던 자가 가장 먼저 떠났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남극의 선고인가. 그들은 에반스의 시신을 빙하의 틈새에 묻어두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남극의 겨울은 이미 그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명으로 줄어든 탐험대는 이제 에반스의 목까지 더해진 썰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썰매의 무게가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었습니다. 남극의 2월 말은 이미 겨울의 초입이었고 기온은 영하 40도를 상시적으로 밑돌기 시작했죠. 바람이 뼛속까지 시립니다. 방한복이 소용없을 정도예요. 바워즈의 말대로 그들이 입은 모직 옷은 땀에 젖었다 얼기를 반복하며 이제는 얼음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급소마다 보관해둔 석유통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온차로 인해 납땜이 벌어지며 소중한 연료가 모두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연료가 없다면 물을 끓일 수 없고 물이 없다면 우리는 탈수로 죽게 될 것이다.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뜨거운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던 사치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은 얼음 가루를 씹으며 타는 듯한 갈증을 견뎌야 했죠. 이때부터 로렌스 오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병대 출신인 그는 평소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는 강인한 군인이었으나 동상에 걸린 그의 발가락은 이미 검게 죽어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츠, 자네 발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윌슨 박사의 호통에 오츠는 그저 힘없이 웃을 뿐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박사님. 썰매를 끄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눈 위에는 붉은 점들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에반스처럼 팀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밤마다 텐트 안에서 남몰래 아픈 발을 부여잡고 신음했지만 동료들이 깨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내 평온한 척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 친구의 인내심이 오히려 무섭구나.
하지만 그 인내가 얼마나 더 버텨줄 것인가. 스콧은 오츠의 뒷모습을 보며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감합니다. 기온은 이제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광풍은 텐트를 통째로 날려버릴 듯 포효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침반조차 보기 힘든 화이트아웃 속에서 본능적인 감각만으로 다음 보급소를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급소와 보급소 사이의 거리는 갈 때는 짧게만 느껴졌으나 지금은 영겁의 시간처럼 늘어집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대원들은 하루에 비스킷 한 조각으로 10시간을 버텨야 했죠. 배고픔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텐트 안의 습기는 대원들의 호흡과 함께 얼어붙어 천장에서 하얀 가루가 되어 떨어집니다. 제동님, 다음 보급소까지 석유가 버텨줄까요? 바워즈의 물음에 스콧은 대답 대신 연료통을 흔들어 봅니다. 찰랑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빈통의 정적은 그 어떤 사형 선고보다 잔인하게 들려오는 셈입니다. 신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느덧 3월 중순, 남극의 혹독한 겨울은 절정에 달합니다. 오츠는 이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죠. 그는 썰매줄을 어깨에 메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를 두고 가게, 제독. 나는 이제 틀렸어. 오츠의 간절한 부탁에도 스콧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는 함께 돌아가거나 함께 남을 걸세. 자네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리였으나 동시에 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1912년 3월 16일, 오츠의 생일이었던 그날은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인내를 시험받는 날이었습니다. 텐트 밖에 눈보라는 텐트 천을 찢어밟힐 듯 거세게 몰아칩니다. 오츠는 텐트 구석에서 자신의 썩어가는 발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동료들을 쳐다보죠.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츠,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걸세. 스콧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오츠는 가볍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텐트 입구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텐트 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대원들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오츠는 텐트 밖의 하얀 지옥을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나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군. 텐트 입구의 지퍼가 맞물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인해 파묻힙니다. 남겨진 세 남자는 격렬하게 휘청이는 텐트 천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죠. 방금 전까지 곁에 앉아있던 동료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내부 온도는 오츠가 열고 나간 틈을 타 들어온 한기로 인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스콧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오츠의 낡은 침낭을 정리하려 하지만 마비된 손가락은 제멋대로 허공을 휘저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하지만 텐트 밖의 세상은 그런 숭고한 희생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더욱 광폭하게 울부짖으며 텐트 벽을 때려댑니다. 그를 붙잡아야 했을까? 바워즈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지만 스콧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젓습니다. 오츠가 나간 뒤에도 몇 시간을 더 기다려보지만 기상 조건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썰매줄을 어깨에 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할 수는 없네. 자, 줄을 잡게. 스콧의 명령에 대원들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신발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을 만큼 부어오른 발을 끌며 눈 구덩이를 헤쳐나가는 일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발을 뗄 때마다 얼어붙은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타고 올라오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시 그들이 놓여있던 지리적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비극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식량 저장소인 원톤 데포는 불과 18km 거리에 있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로는 10분이면 닿을 거리이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구간이죠. 하지만 남극의 겨울이 시작된 그 시점의 18km는 인류가 가본 적 없는 심우주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콧이 항해 초기에 내렸던 결정,
즉 원톤 대포를 원래 계획보다 60km 아래쪽에 설치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었는지를 다시금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 저장소가 원래 계획된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승리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겠지. 스콧은 밀려오는 자책감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들은 필사적으로 썰매를 끕니다. 바워즈는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와중에도 나침반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윌슨은 끊임없이 동료들의 상태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것은 공포를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서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제동님, 저기 지평선 넘어가 보급소 방향 맞습니까? 바워즈의 물음에 스콧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맞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게. 하지만 3월 20일, 포악한 눈보라가 다시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발걸음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캠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텐트를 치는 대원들의 손길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초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텐트 안으로 스며드는 미세한 눈가루들이 등불빛에 반사되어 나비처럼 춤을 춥니다. 남은 식량은 이제 단 며칠분의 비스킷뿐이고 난로를 피울 석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을 끓일 수 없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탈수와 저체온증을 의미하는 거죠. 스콧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아편 알약을 만지작거립니다.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연필과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소음이 텐트 천을 찢어밟힐 듯 격해질수록 텐트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이제 대화조차 아껴야 할 만큼 극한의 소모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스콧은 이제 자신들의 실패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비단 남극점에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죠. 손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여서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제국의 영웅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처럼 모험을 즐기기보다는 내실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 그의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텐트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이러한 결말을 영웅주의적인 관점에서 소비하려 했고 스콧 역시 자신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될지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 우리가 남긴 이 기록들이 영국에 전해질 수 있을까? 스콧의 물음에 윌슨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읽어주겠죠. 동료인 윌슨과 바워즈 역시 각자의 소중한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 사회가 요구했던 기사도적인 죽음의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파괴될지언정 정신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 오만한 자부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은 그런 정신 승리마저 비웃듯 텐트 안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얼려버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세 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윌슨 박사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고 바워즈는 그 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호흡을 조절하죠. 그들은 이제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몸 안의 지방과 근육이 모두 타버리고 오직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정신만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텐트 벽면을 핥히는 바람 소리는 이제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먼 고향의 파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스콧은 문득 텐트 밖의 눈보라가 마치 웅장한 협주곡처럼 들린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저 소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죽음의 행진곡이자 인류가 닿지 못한 영원한 침묵으로의 초대장이구나. 기온은 이제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졌고 텐트 안의 습기는 대원들의 속눈썹과 수염 위에서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제동님,
발가락에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바워즈의 담담한 고백에 스콧은 말없이 그의 손을 더 꽉 쥡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텐트 내부를 정돈하고 기록물을 안전한 곳에 모아두는 등 지휘관과 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받은 상류층의 매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무의미한 죽음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패한 탐험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목격자로 남아야 한다. 스콧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셈입니다. 3월 25일경, 이제 그들은 썰매를 끌 힘은커녕 텐트 밖으로 한 걸음 나갈 기력조차 상실합니다. 마지막 비스킷 조각을 윌슨과 바워즈에게 양보하며 스콧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보다 자신의 기록이 사라질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가방을 잘 챙겨야 하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아져 텐트 안의 정적조차 깨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윌슨은 스콧의 손등 위에 자신의 감각 없는 손을 포개며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비 없는 눈보라가 텐트 전체를 덮어버릴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텐트 천이 펄럭일 때마다 미세한 눈가루가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텐트 밖의 소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이 가져다주는 기묘한 평온함이 세 남자를 감싸 안기 시작한 것이죠. 의식의 끈이 가늘어질 때마다 스콧은 고향 영국의 푸른 들판과 사랑하는 아내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곳은 참 따뜻했지. 이 빈결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 그는 이제 현실의 고통보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텐트 천을 때리는 눈가루 소리는 이제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등불의 심지가 마지막 남은 기름을 빨아들이며 위태롭게 깜빡거리는 사이 스콧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힘겹게 펜을 움직입니다. 그의 시야는 서서히 흐려지고 손끝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손가락 끝에 머물던 마지막 감각이 연필의 매끄러운 감촉을 놓치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912년 3월 29일, 텐트 밖을 핥히는 눈보라는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포효하지만 텐트 안의 공기는 이미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진공 상태나 다름없었죠. 스콧은 마지막 남은 온기를 다해 일기장의 여백에 삐뚤삐뚤한 문장을 새겨 넣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길. 그것은 제국의 장교로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미동조차 없는 윌슨과 바워즈를 한 번 더 눈에 담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듯 기묘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고 그 냉랭한 침묵이 오히려 스콧에게는 마지막 위안이 되었던 셈입니다. 윌슨, 자네. 아직 자는가? 그의 물음은 허공에 닿기도 전에 하얀 서리가 되어 흩어집니다. 당시 그들이 고집했던 인력거 방식과 보수적인 생존 전략은 효율성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보면 명백한 오판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대영 제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시대적 강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개썰매를 이용해 손쉽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고난을 뚫고 나가는 과정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웅적 고난의 서사는 제국주의가 황혼기에 접어들며 흔들리던 영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마취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극의 대자연은 그런 인간의 낭만적인 오만을 비웃듯 정직하고도 잔인한 물리 법칙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씩 거두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콧은 이제 일기장을 덮고 가슴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연필이 손가락 사이에서 힘없이 낙하하며 텐트 바닥의 얼음판 위에 아주 작은 금소금을 남기죠. 이제 정말 졸음이 쏟아지는구나. 긴 항해였다.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아도 좋을 만큼 깊고 아늑한 잠이다. 그는 마지막 온기를 나누기 위해 죽은 동료들의 어깨 위로 자신의 팔을 가만히 올립니다. 시야가 서서히 어두워지며 텐트 천을 때리던 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져 갑니다. 고향 영국의 따뜻한 벽난로 냄새와 어린 아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보고 그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수증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죠. 1912년 3월의 어느 서늘한 오후,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지휘관의 심장이 마침내 멈춰섭니다. 텐트 안에는 이제 오직 얼어붙은 기록들과 35파운드의 육중한 암석들, 그리고 영원히 깨지 않을 세 남자의 정적만이 남겨진 셈입니다. 하얀 눈가루가 텐트 전체를 뒤덮어 광활한 백야의 대지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남극의 태양이 다시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곳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무덤이 되어 있었죠.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1월 12일 수색 대원들의 삽끝이 단단하게 굳은 설면을 파고들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여기다. 무언가 잡힌다. 애트킨슨 박사의 외침에 대원들이 몰려들고 겹겹이 쌓인 눈층 아래서 낡은 텐트의 꼭대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퍼를 열고 들어간 수색 대원들은 8개월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세 사람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제 잠든 사람들처럼 평온했고 그들의 침묵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수색대는 현장에서 스콧의 일기장과 수천 장의 사진,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15kg의 화석 표본들을 발견하죠. 식량이 바닥나고 발가락이 썩어가는 사투 속에서도 그들이 이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끌고 왔다는 사실에 수색 대원들은 전율합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인류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신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이 돌들이 그들을 죽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돌들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할 겁니다. 애트킨슨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암석 표본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과학사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수색대는 텐트를 거두는 대신 그 자리에 세 남자를 눕히고 텐트 천을 덮어 하얀 안식처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쌓인 육중한 눈더미와 썰매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는 남극의 거친 바람을 견디며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죠.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아문센의 승리보다 스콧의 패배에 더 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살아 돌아온 성공보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죽어간 비극적 서사가 대중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이는 결과 중심의 근대 사회에서 과정의 숭고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자 영국적 영웅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는 국왕과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그들의 넋을 기렸고 스콧이 남긴 편지들은 책으로 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일기 속 문장은 영국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국가는 그의 유가족에게 영웅에 걸맞은 예우를 다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추모의 물결 이면에는 서늘한 성찰도 뒤따랐죠. 만약 그들이 전통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면, 만약 마지막 순간에 인원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그들이 남긴 차가운 기록들만이 진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제 남극 대륙 해안가의 에반스 고제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보라에 깎여 은빛으로 변한 나무 십자가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탐험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 구절이 새겨져 있죠. 노력하고 찾고 발견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 이 문장은 스콧과 그의 대원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삶의 태도를 대변하는 셈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빙하의 흐름을 따라 수만 년에 걸쳐 바다로 나아가고 있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인간 정신의 불꽃은 여전히 하얀 대륙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자의 기록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콧의 여정은 때로 아름다운 실패가 비겁한 성공보다 인류에게 더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죠. 그는 남극점에 첫 발을 내딛지는 못했으나 인간이 지닌 고귀한 정신이 극한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의 빛바랜 잉크 자국마다 서린 고독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동료에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귓가를 맴돕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150일간의 이 처절한 기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것은 무모한 만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인간의 위대한 자존심이었을까요? 이제 남극의 긴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모든 생명의 흔적은 눈 아래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100년 전 그날처럼 텐트 밖을 핥히는 눈보라 소리 속에는 여전히 세 남자의 낮은 숨소리와 연피, 긋는 소리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